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문을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시작합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프리데스크의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7번째 방송을 오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7일. 7월 7일 이 날에 저희가 7번째 방송 777 럭키7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많은 분들 오셨는데 240분께서 접속해 계십니다. 와, 저는 이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사실 이분들은 뉴스 데스크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뉴스 프리데스크를 위해서 지금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뉴스 데스크, 프리데스크 모두를 위해서 네. MBC 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항상 자리에 지켜주시게 저희가 힘나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거 꼭 저희가 언젠가 보답하는 길이 오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신수기님 프리뉴스 데스크 오늘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큐피콜님은 성지영, 김민호 아나운서님, 기자님 코로나 바이러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응원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알라님 디지털 교도소는 무죄다. 네, 잠시 후 이 사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권 코리아님, 탈북이 또 구름 ASMR님 많은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자, 끝까지 계속해서 계셔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코너부터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네.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놀러 온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기획 취재팀의 남상호 기자, 장슬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프리한 차림으로 오늘 두 그러니까요. 번째 오셨다고 지금 네, 좀. 예, 풀어졌어요. 자주 오시니까 좀 편안해 보이세요. 왜 프리하니까. 네. 사고 내면 안 되는데. 우리 장슬기 기자님은 오늘 처음이신데 네, 평소에 프리데스크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기상캐스터분 나오셨을 때 흥아리. 네. 네, 딱 한 번 그거 보셨군요. 보고. 옆에 선배분들 안 모시고. 너무 자주 봐서 네. 그 짤막하게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다. 오늘 파격적인 행보 보여주실 겁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오늘- 한번. 오늘 다룰 주제가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 한번 먼저 볼까요?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 허업행위 인정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얼굴이 드러난 적은 없지만 지난달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엔 사진과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나옵니다. 술자리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을 일삼은 팀 닥터를 비롯해 선배 선수 2명의 신상 정보도 줄줄이 공개돼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으로 고 최희석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씨와 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성모 씨의 사진과 이름, 집 주소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들의 정보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성범죄 관련 정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영욱과 문영욱의 공범인 안승진. 법원이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 정보도 나옵니다. 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한 온라인 교도소에 대한 취재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네네. 장 기자, 그러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를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거죠? 사실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운영자가 자기 이메일을 탁 박아놨어요. 이메일이 공개가 된 상태였군요. 갑자기 금방 왔습니까? 거의 바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남창호 선배가 잽싸게 보냈는데 거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이메일인데 이렇게 장문의 이메일을 야.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아픈 얘기였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세상에 나와서 활보하고 다닌다. 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특히 영향을 미친 거는 이번에 그 손정우
네. 네. 웰컴 투 비디오의 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1년 6개월을 받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이트 이 사건을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비디오의 카테고리가 뭐 걸을 수 있는 아기, 걸을 수 없는 아기 뭐 이런 식으로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소아 성착취물이 네. 담겨져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이냐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이제 마음이 아픈 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중에 자신의 사촌 동생이 이 갓갓이죠. 그 N번방 사건의 피해자라는 거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픈 약간 얘기인데. 그런 취지가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네. 네. 제가 이 기사 댓글을 직접 하나 봤는데 왜 피해자 얼굴이 공개되고 가해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사실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사실 법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이 선수나 감독 팀 닥터들도 공개가 돼 있고 뭐 의붓아들 학대를 한 이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얼굴도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이제 가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성범죄자들이 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범죄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는데 성범죄, 그다음에 살인, 이제 아동 성범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좀 관심이 가졌던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가해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는지도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요.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은 이제 피해자가 받은 고통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이렇게 활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성착취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딥웹, 뭐 다크웹 이런 데에 여전히 이제 자료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해요. 근데 지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힘든 거죠. 근데 가해자들은 1, 2년의 짧은 형을 마치면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형인 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법적인 단죄라든지 사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나오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배트맨 같은 거예요. 어제 남상우 기자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배트맨 같은 거다. 이게 무법자냐, 정의의 사도냐 이거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이트 만들기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이걸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별도로 만들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지금도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신상 공개 계정이 남아 있는데 이름이 이제 N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댓글들을 네티즌들이 달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완벽히 익명 계정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이제 뭐 고소를 하고 그다음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또 다른 거에 그러더라고요. 연루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별도의 사이트를 따로 그렇죠. 만든 거군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조금 댓글을 편하게 달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신원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아예 그 방문자,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차원의 서버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슷한 계정을 운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고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사이트 소개라는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에 들어가 보니까 메일 주소도 아까 나와 있었고, 여기에 댓글을 남겨셔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으니 안심하시라. 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껏 뛰놀아라. 그 댓글러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장을 열어놨다. 이런 개념으로 좀 소개해놨던데 네.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요. 두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수사가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수사 가능하냐인데 먼저 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우리나라 형법이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아마 수업 시간에 좀 들으셨을 거예요.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속인주의도 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속지주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설명하려고 설명하려고 딱.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일어난 거를 다루는 게 속지주의고 속인주의는 이 연루된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속인주의 성격이 있으니까 지금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뭐 동구권에 방탄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서버가 있는 장소는 동유럽이겠지만 동유럽이 맞다고 해도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
이제 속인주의 성격이 있으니까 법 적용이 되기는 돼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서 또 복잡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명예훼손과 모욕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모욕죄는 법의 명칭에서 드러나는 대로 욕을 하면 뭐 비하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하면은 처벌이 되는 그런 거고요. 명예훼손은 이제 그 형법에 보면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그러니까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개된 곳에서 적시를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된 서버라는 장소에서 이 사실만 적시해도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니까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네네네.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퍼나르거나 공유하는 순간 바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보자 뭐가 나오는지. 파보자 뭐가 나오는지. 파보자 뭐가 나오는지. 남성호 기자님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저 10년 전에 탄광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예. 이제 아직까지 좀 그 탄광의 흔적이 지금도 반팔티에 엄게 남아 있습니다.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예. 근데 여기서 한번 그러면 OX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신상을 퍼나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 친척 집 동생 뭐 근처에 그런 사람이 사는 거를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는 걸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럼 그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네. 야 너네 집 근처에 이런 사람 산대.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면 네. 그럼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된다. 예, 이게 오늘 오후에 성지영 기자님이 찾아주신 건데 예, 앞으로도 자주 쓸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질문을 하셨는데 이 디지털 교도소에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긁어온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 모욕 말고도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아청법이라는 게 정식 명칭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공식 약칭은 또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알림이 네. 사이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많은 네. 사람이 공유하고 알아서 네.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SNS에 알리거나 사이트에 게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성보호법에 공개 정보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55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망 등에 이걸 공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거지 퍼뜨리지 말라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는 건 되는데, 아무 그러니까 문제 예를 들어 없다고는, 예. 너 네 근처에 누가 사니 그 얘기는 해도 돼요. 누가 근처에 산다니까 너 들어가서 확인해봐 이건 돼요? 그거 말은 할수 있는 예, 거니까. 말을 한 거를 뭐 증거가 남진 않을 테니까 예, 그 근데 부분은 애매하게 그거를 좀, 아예 퍼서 네. 공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통신망 등에 공유하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네. 되게 너무 구시대적이다. 너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요. 것 자체가 다들 많이 알라고 지금 게시해놨는데 사실은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편지로. 사실은 그 근처에 사는 뭐 얼마 저도 받은 적 있거든요.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되게 섬찟하고 좀 그 본인 주변에 이런 분들이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산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데 그걸 또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대요. 아, 2016년에도 이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옥살이를 한 가수 고영욱 씨 네. 정보를 퍼나르다가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적이 있고 저희가 또 2017년에 보도를 했는데 자기 지인이 아는 사람이 그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다가 또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DYTO님께서 알림이 사이트도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봐야 정보가 나온대요. 이게 다 볼 수 있게 만든 건데 왜 범죄자명을 일일이 이렇게 클릭을 해야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불편하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저는 뭐 아까 그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네네. 디지털 교도소라는 어떤 사이트 자체가 그게 올라온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어떤 고소를 당한다 이런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그것도. 약간 이제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명예훼손 성립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럼 과연 공익성이 있느냐를 봐야겠죠. 근데
이 비슷한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라고 아, 그쵸. 양육비를 네. 미지급한 나쁜 아버지들 아빠들. 신상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올 초에 그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갖고 결국에 검찰이 재판으로 넘겼고 정식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선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이건 공익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이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이미 공개된 정보들, 그러니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공적인 판단을 받은 정보들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어요. 뭐 제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일종의 함정 수사 비슷하게 이 성착취 영상 구매하려는 사람을 찾아냈다든지 해서 그런 걸 올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적인 판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사이트의 취지도 이해가 되고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정보가 사실 당사자가 가해자가 아닌데 잘못 올려지거나 사이트에 잘못 그렇게 올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피해를 받을 수 그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댓글도 반반이더라고요.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성급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 운영자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나는 증거를 굉장히 철저히 수집한다. 그래서 증거를 다 검토를 하고 공개를 하는 거다. 나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더 촉구를 하고 처벌을 좀 더 네. 끌어내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입장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유보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본 운영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또 사이트에 보면은 본인은 이제 추적을 안 당한다. 이거는 뭐 외국의 IP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으면 고소가 들어갔을 때 추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정말 반반인데요. 어. 왜냐하면 그 서버는 동유럽에 있다고 했고 그 보안하는 서비스는 미국 거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미국하고 그 동유럽 국가가 협조를 해주면 받을 수 있어요. 수사 공조를 하면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오래 걸리고 쉽지는 쉽지는 않고. 않다. 그런데 이제 그 IP 주소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P 주소는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야 이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이 어떤 나라에서는 대포폰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동유럽 국가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대포폰을 발행을 해줍니다. 대포 IP를 이거 투머치 TMI 아닌가? 너무 많은 거를. 네네. 네, IT 방송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유럽 국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국가라면 정말 추적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사이트가 한번 다운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네, 동시 접속이 75,000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다운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버 복구하고 이러시는데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어디서 정확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애를 쓰고 만약에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이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 그 뒤로 연락 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운영자가? 계속 연락은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뜻이 이뤄지는 것 같아서 조금 보람차다. 삼촌으로서 사촌 동생을 가진 삼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그러니까요. 그 취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런 데서 악용될 여지도 있고 사실 엠번방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우려가 맞아요. 있었던 건 사실이라서 네. 좀 걱정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네. 저희가 모욕죄, 명예훼손 이런 법적인 용어를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주목해야 될 거는 왜 이게 세상에 등장을 했느냐 이 점인 것 같아요. 두 분은 취재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남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무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다음에 피해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를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그럼 이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하길래 이런 사이트까지 등장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면 또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이런 사이트가 등장한 게 바람직한 걸까? 네. 만약에 그 전에 시스템에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예방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반반씩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손정우 씨 송환 관련된 것도 사법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제대로 판결을 못 내린 거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없이 그냥 사법주권만 논하는 게 맞느냐 그런 지적은 사실 있었거든요. 네. 장 기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들이 그 판단을 내릴 때 양형 기준이라는 걸 참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이 범죄는 한 1년 정도 내리면 적당하다. 그래서 그동안의 판결을 통계를 내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딱 해놓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성범죄가 약간 그렇게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반성을 한다거나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하면 계속 감형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결혼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 자유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손정우 씨도. 그러니까 그런 양형 기준이 약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뭔가 시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뭐 법감정에 약간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댓글 살짝만 네. 살펴보고 갈까요? 네. 네. 밥심님께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심정을 이해하고 피해자가 용서 안 한다는데 왜 감형이 되냐 이런 식으로 좀 울분을 터뜨려 주시고 계시고요. 태권코리아님이 그동안은 법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 이제 시작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네. 앞으로라도 수정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 제도 안에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숙제인 것 같아요. 네. 휴피콜님께서 잠시 후에 나올 노재필 기자님 분량이 걱정된다고 하시니까 자, 이쯤에서 네, 좀 이야기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획취재팀의 남상우 기자, 또 장승희 기자와 함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분량을 걱정하는 댓글까지 나오고. 이제 팬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큐피콜링은 저 북한산 정모 오셔서 제가 김밥 2줄 약해 놓겠습니다. 막걸리도 빼놓으시면 안 되고요. 북한산 막걸리 못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등산 전문가. 내려와서. 네. 제가 댓글을 좀 편파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그 댓글이 저한테 굉장히 무호적인 댓글이 많은데 일부러 김민호 아나운서가 디스하는 거를 골라서 읽고 있다. 이런 제보가 왔어요. 제 해명을 좀 드리면 네. 골라서 읽는 건 아니고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제 눈이 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젊은 친구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참,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댓글을 읽을게요. 내 댓글은 네. 내가 읽는다. 제가 그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유재필 댓글이 기자, 이유림님께서 유재필 기자 이러다 정들라. 다음 거는 편파가 맛있성 태권도는 이번 거 내가 왜 읽었지? 윤희원이님 아무튼 수락산은 우호적 안 댓글. 가시네요. 물박오리님. 네. 노재필 기자 멋지다 물박오리님. 이런 분들 제가 북한산 정모할 때 김밥 2줄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었군요. 예. 앞으로는 잘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원래. 제가 쏙쏙 잘 예. 볼게요. 아직 노안은 안 왔잖아요. 예, 그렇죠. 잘 안 내일부터 보이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글씨 장사 안 보이니까. 자, 네. 오늘 큐시트 첫인상 어떤가요?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 제가 영어로 할게요. 영어.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어메이징하다. 어메이징. 최근 10년 동안 본 큐시트 중에 가장 어메이징한 큐시트. 10년? 여러분 오늘 뉴스 놓치시면 10년 후에 하실 수 그 정도예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까 오늘? 좀 들썩거릴 것 같아요. 입술은 좀 들썩들썩 하셨는데 제가 대한민국까지 거짓말하면 들썩거려요. 아무튼 오늘 단독 기사도 많고 네. 여러분 뭐 뉴스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첫 번째 가져온 그 큐시트 산책은 뭐냐면 자막 좀 넘겨주세요.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23%, 통합당 38% 다주택자인데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시끌시끌했어요. 네.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그 여당 180명 가운데 의원 180명 가운데 그 42명, 네. 23%가 다주택자다라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40명이 다주택자인데 의석이 103석이니까 비율이 더 높아요. 38%로. 숫자는 그렇죠. 비슷한데 사실 이제 비율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예. 근데 경실련의 주장은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 1월에 총선 앞두고
그 다주택자한테 집 팔겠다고 서약서를 썼는데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있다. 하고 해놓고 그렇죠, 지키지 그렇죠. 않고 있다. 아직도 안 팔고 있다.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뭐 이렇게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어떤 반응이 제각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3채 이상 가진 민주당 의원이 7명인데 그분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뭐 다들 이제 좀 뭐 이미 내놨다 이구동성. 근데 안 팔린다. 그렇군요. 비싸게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놓긴 했는데 안 일부러 팔려. 비싸게 내놓은 건 아니겠죠? 예. 좀 싸게 내놨으면 금방 나갔을 텐데. 예. 금매했으면 나갔을 그럴 텐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경신련 발표를 보시면 그래도 이들 반응을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동교동 사저가 포함돼 가지고 3채예요. 아. 사실은 근데 동교동 사저가 특수한 거잖아요. 그거는 좀 네, 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를 이제 매각 중에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이 오늘 경신련 발표에 좀 발끈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아들한테 증여세도 다 내고 집을 넘겨줬는데 올해 서약서 쓴 게 왜 그게 해당이 되느냐?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하여튼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노영민 실장이 좀 뭐 많이 얘기가 나왔죠. 강남집을 팔겠다 했다가 청주집 판단하고 바꾸고 하면서 약간 비난을 받고 있는데 통합당 의원들도 그러면 이제 집 다주택자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안 판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여당과 야당은 무게감이 다르긴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안 판다고 했는데 팔 의무는 없는 거죠. 의무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분위기가 지금 부동산에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좀 뭐 솔선수범하면 좋은데 사실 또 보여야 강요할 수는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백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사유재산 처분하고 안 하는 것 이거 헌법에 보장된 부분인데 이걸 강요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네. 그럼 이거는 서로 이제 뭐 안 하나요? 뭐라고 안 그러나요? 근데 사실 노영민 실장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격했었잖아요. 공격을 했는데 본인들 건 안 팔겠다는 거니까 사유재산이니 어쩌겠어요. 여당 의원이 된 어떤 죗값을 잘못이 이제 그분 네. 비난이 글로 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좀 설왕설래했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왕종명 앵커가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에서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가 나올 모양이더라고요. 억소리 나는 대책을 내놓겠다. 네. 저는 뭐 이거 얘기 하나만 하면 그 지금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4년 사이에 집값이 24억이 올랐대요. 그 강남에 있는 집이. 이 정도면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그러니까 아닌가? 집이 없는 분들의 박탈감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쵸.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너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정책으로서 어떤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비싸니까 집을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코로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각국이 다 경기가 금리 안 내릴 좋고. 수밖에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거시경제가 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음 산책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책은 핫하죠. 또. 이거 사실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휴가를 냈어요. 그렇죠. 갑자기 휴가를 냈죠. 갑자기 휴가를 냈고 고민이 필요했나요? 고민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지금 시점이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휴가를 내면서 법무부가 오늘 그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좌고우면. 윤석열 총장한테 이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네. 휴가를 가면서 압박은 네.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유가 그건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지시 내린 거를 이행을 해라. 뭐 이런 이제 압력을 가한 건데 사실 지난주 언제였죠? 목요일이었나요? 추미애 장관이. 한 게 오늘 이제 엿새가 지났는데 오늘 엿새째가 되는 건데. 네. 그 엿새째 사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계속 그의 선택은 네. 계속 그의 계속 선택만 그의 선택은 근데 지금 뭐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직 검찰총장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원래 비공개였다가 갑자기 그렇죠.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검 그 검사장 회의를 비공개했던 것도 이제 어제 또 일부 내용을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이상해요. 윤 총장이 그런 분 원래 강단 있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뭐 여론전 같은 거 시간 끌게 하면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사실은 얘기가 되게 나오고 심플한 사안이에요. 받아들이면 되고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옷을 벗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쉽게 말할 사안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심플한 사안이긴 하죠. 사실 이게 며칠째 모은 언론이 그의 맞아요. 선택은 그렇죠. 이러면서 기다릴 만한 사안은 아닌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중계차 뭐 네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면주 기자랑 통화를 했는데 이면주 기자 대검 나간 지 복귀한 이후에 계속 지금 이것 때문에 그의 선택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택의 결과는. 게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건데 그렇죠. 모양새가. 사실 선택지는 명확한 거고 왜냐면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전 이유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시간을 끌면 나머지 수사들도 사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모인 조직에서 자꾸 맞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뭔가 여론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정리가 좀 빨리 돼야 수사도 진행이 되고 사실 네. 검언 유착 의혹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네. 부회장 수사도 있고 지금 현안들이 엄청 많거든요. 중요한 맞아요. 현안들이. 추미애 장관의 압박을 과연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뭐 오랫동안 또 계속 침묵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린 네. 고수들이 막 창창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어쨌든 빨리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건 뭐냐면요. 그 인구 절벽, 코로나19로. 네.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3천 명인데 올해는 한 26만 명밖에 안 될 거라고 해요. 저출산 문제가 정말 네. 심각하네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가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출산율이 늘고 있어요. 신생아가 늘고 있는 게 왜냐면 거기는 그 예를 들어서 피임 뭐 기구라든지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셧다운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거기는 올해 한 21만 명 정도 더 아이가 더 늘어날 예상치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저는 뭐 받아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 행복카드라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국민행복카드. 네, 임신을 바우처. 하면 여러 가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카드인데 그 받아가는 비율이 한 9만 명 넘었는데 지금 한 8만 1천 건 정도로 10%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줄면 사실 임신한 그렇죠. 사람이 적다는 거고 그럼 출산율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불확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요거 말고도 저희 단독 많아요. 제약회사 리베이트 단독도 있고 재밌는 영상 단독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오늘은 역대급이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메이징한 뉴스데스크 소식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뉴스데스크에서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저희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